힘겨웠던 어린 시절과 변화에 대한 결심. 어린 시절의 저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성장했습니다. 저희 집은 늘 가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아버지는 무거운 짐을 짓는 건설 현장 노동자, 어머니는 허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야채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비린내와 고단함이 배어 있었고, 가끔 집안에 전기가 끊기는 날이면 촛불 아래서 제대로 숙제를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늘 초라한 가정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밖에서는 밝고 씩씩한 척하려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웠던 기억, 단벌 신사로 겨울을 나는 동안 속옷 한 벌까지도 아껴야 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도 손에 쥔 돈이 얼마 되지 않을 때, 부모님이 서로 미안해하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모습을 몰래 지켜본 밤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좁은 방 한 구석에 앉아 부모님이 공부만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진짜일까 의심도 들었지만 가족의 희망이 오직 제게만 걸려있다는 부담을 점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잠들며 책을 붙잡았고, 주말이면 아버지를 따라 공사장에 가서 허드렛 일을 돕거나 동네 신문 배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들과 놀 시간보다는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자주 어른스러워야 했습니다. 명절에도 조촐한 밥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우리 내년에는 분명히 더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가난의 굴레가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가슴이 먹먹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편에는 반드시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는 불타는 결심이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어두운 길을 걸어가며 다짐했습니다. 꼭 공부해서, 꼭 성공해서 우리 가족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구해내겠다. 부모님의 주름진 손과 지친 어깨를 볼 때마다 저 자신과 한 약속을 또 한 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부족함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독하게 공부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울었던 날도 많았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인생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의 이 간절함과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저의 모든 선택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의 고통은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변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품고 차가운 현실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상경, 배움으로 인생을 바꾼 날들. 드디어 대입시험에서 합격 통지를 받은 날은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벅차고도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서울, 제가 늘 TV로만 보고 언젠가 꼭 저곳에서 살아보고 말리라 다짐했던 그곳에 이제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서울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신기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시골길만 다니다가 지하철 버스가 수십 개씩 오가는 복잡한 시내 한복판에 서 있음이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도심의 고층 빌딩, 빛나는 간판,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 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사투리도 어색했고 방 2칸짜리 하숙방은 엄청 좁았지만 저에겐 충분히 감사한 공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책상 하나와 침대, 커튼 너머 들어오는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들이 매일 밤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 첫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절대 주저앉지 않겠다. 어떤 고난에도 견디고 반드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바꿔놓으리라.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경쟁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우수한 학생들이었고 그 속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2배, 3배로 준비해야 했죠.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남아 새벽까지 독서실을 지켰고 틈새 시간마다 알바 자리도 알아보며 학비와 생활비, 기숙사비를 마련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매번 첫 번째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나올 때쯤에는 종종 청소하는 아르바이트 아주머니와 눈인사를 나누곤 했죠. 때때로 학기 초에 적응하지 못해 외로움에 눈물을 삼킨 밤도 많았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가족이 그리워졌고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다시 한번 목표를 다잡곤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결코 우연이나 운이 아니야.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모니역 방학에는 식당에서 접시 닦기, 카페 아르바이트, 사무보조 등 손에 잡히는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서울 외곽의 공사 현장에서 짐을 옮기는 일도 했고 때로는 신촌 번화가로 나가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학생, 밤에는 청소부, 매일매일이 분주했고 몸은 늘 지쳐 있었지만 가족의 응원과 서울이라는 이름값 그 자체가 저에게 힘을 주었죠. 서울에서의 생활은 저를 한층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뒤틀림과 기회가 있음을, 그리고 내가 궁핍할수록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의 목표를 잃지 않으려 애썼고 때로는 좌절하고 당황하기도 했지만 조금씩 스스로를 믿게 되었습니다. 끝내 성적 장학생이 되어 등록금 걱정 없이 상을 받았고 학회 활동,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저는 지식이라는 무디가 인생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몸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도전과 두려움, 설렘과 성장, 서울에서 맞이한 이 모든 날들이 저에게 새로운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사는 곳이 시골이든 대도시든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바로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며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큰 위기와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짐.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저희 가족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의 하숙방에서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고향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오빠의 울음 섞인 외침. 아버지께서 공사장에서 크고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결국 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모든 세상이 멈추는 듯 했어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정신없이 침대에 주저앉아 온몸이 식어가는 감각에 울음만 터뜨렸습니다. 곧장 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는 길, 창밖을 보며 저는 수도 없이 자책하고 원망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연락했더라면, 더 자주 집에 들렀다면, 그토록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렸던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집의 기둥이자 가족 모두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함께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셨고 어느 날은 멍하니 벽만 바라보시기도 했죠. 가족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은 저와 오빠뿐이었습니다. 오빠는 군복무 중이라 실질적으로 남은 가족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생인 저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했고 아직 철이 채들지 않은 20살의 어린 나이에 마치 가장처럼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평일에는 수업과 도서관을 오가고 틈틈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카페 아르바이트, 학원 보조 등 잡다한 일은 모두 도맡았습니다. 등록금 걱정이 끊이지 않아 장학금 신청에 밤을 새우고 방학 때는 지방공장에서 파트타임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한 푼 두 푼 모아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태고 남은 돈은 가족 빚을 갚았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이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할 틈조차 없이 언제나 숫자와 통장 잔고, 생활비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또래들과는 달리 어릴 적부터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저 자신을 마주할 때면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만 할까? 고단감과 외로움이 몰려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기셨던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고 동생을 뒷바라지하며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 그 무게는 때때로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으나 저는 매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섰어요. 가끔은 서울 한복판을 걷다 불쑥 쏟아지는 눈물에 멈춰서기로 했습니다. 남모르는 상실감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올 때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반드시 일어나야 나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살아남을 수 있다. 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겨울 하숙방에서 찬 기운이 배어드는 이불 속에서 저는 매일 밤 가족 사진을 꺼내어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새로 하곤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은 저를 한순간에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바꾸었습니다. 세상의 잔혹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그 아픔을 견디며 조금씩 현실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혼자서도 돈을 관리하고 가족의 건강부터 미래까지 장기적으로 고민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꺾이지 저버너 않는 강인함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삶은 한순간에 뒤집혔고 저는 더 이상 손 내밀어 기대기만 하는 딸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저려오지만 그 위기와 고통이야말로 저를 진짜 나로 단단하게 성장시킨 발판이었다고 믿습니다. 취업의 기회와 첫사랑의 시작. 대학을 졸업하고 맞이한 첫 사회생활은 제게 또 하나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졸업 전 여러 회사에 수십 번 이력서를 넣고 매번 긴장감 속에서 면접장을 오갔던 그날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고되고 힘든 유년기,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가족을 부양하며 버텨온 몇 년 동안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저는 점점 더 강인해졌고 사회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이름난 미디어 기업에서 최종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 저는 하늘을 날듯 기뻤고 어머니도 함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낯선 정장 차림, 쭈뼛거리며 출근한 첫날 아침의 풍경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 전혀 모르는 동료들, 빠르게 오가는 보고서와 이메일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신입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배우고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일의 세계는 학교와는 전혀 달랐고 한순간도 느슨해질 틈이 없었습니다. 실수할까 두려워 늘 긴장했고 업무를 익히느라 매일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래도 성장에 대한 의욕으로 인해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저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인간관계, 상사와의 거리감, 실제로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개발, 모든 것이 새롭고 때로는 숨막힐 만큼 버거웠지만 여전히 서울의 꿈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한 바쁜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우연히 같은 팀 선배인 민석 씨와 함께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3살 위였고 회사에선 이미 여러 번 우수사원 표창도 받을 만큼 능력 있는 선배였습니다. 퇴근길,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다가 힘든 어린 시절을 자연스레 털어놓게 되었고 민석 씨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준 뒤 짧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지은 씨 같은 근성 있는 후배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의 노력과 아픔을 인정해주는 것이 다연지 오랜만이었거든요. 힘든 하루 끝에 나누는 짧은 대화, 퇴근 후 같이 먹는 편의점 삼각김밥조차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와 보내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작은 칭찬 한마디에도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가족이라는 현실적 책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에 휘둘려 일에 소홀해질까 혹은 사랑에 빠져 상처를 받지 않을까 두려웠죠. 어렸을 적부터 항상 현실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제 감정을 쉽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민이 깊어질 무렵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오래전부터 마음 한켠에 그를 품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나 역시 누군가에게 기대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워도 되지 않을까?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그와 오랜 이야기를 나누며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사랑이라는 따뜻한 감정은 고단한 하루하루에 작은 위로와 설렘을 주었고 저의 현실에도 조금씩 밝은 색을 물들여 주었습니다. 이렇듯 사회생활 속에서 얻은 첫 기회와 첫 사랑, 두 가지 모두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업무와 복합적인 감정 사이에서 때로는 흔들렸지만 이 모든 경험이 결국 더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접어진 거리, 가까워진 마음, 장거리 연애와 현실의 벽. 민석 씨와 제가 가까워지게 된 건 회사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일이 고되고 바쁘든 때론 실수로 야단을 맞기도 했지만 그는 항상 제 옆에서 조용히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로 인해 점점 밝게 웃을 수 있게 되었고 현실이라는 무게에 눌리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 구조조정이 있던 어느 날 민석 씨가 갑작스레 부산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지도 위에서는 선 하나로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둘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매일 아침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고 퇴근 후에는 종종 함께 간단한 식사도 즐겼으며 힘든 일 있을 때면 서로 기대어 어깨를 빌려주곤 했습니다. 그런 익숙한 일상들이 단숨에 사라진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1일, 갑작스런 이별과 사랑의 재정이 발령 소식을 듣던 날, 민석 씨는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는 김어가 이미 결정된 회사의 요구에 최대한 담담하려 했지만 눈동자엔 걱정과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은 씨, 아마 한동안 우리 자주 만나기 힘들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장거리 연애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한편으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연애란 그에게 기대어 행복을 느끼는 것,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인 줄만 알았습니다. 막상 눈앞에서 매일 손을 잡던 그 사람이 멀리 떠나간다고 하더니 사랑은 새로운 의미를 띠게 시작했습니다. 2.
장거리 연애의 시작, 불안과 그리움 속에 부산으로 떠난 민석 씨는 자주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카톡으로 안부를 보냈습니다. 일상 사진,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셀카,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먹은 김밥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신 커피, 주말에 혼자 산책한 한강변의 은은한 풍경과 함께 나만의 일상을 최대한 밝게 공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항상 멀리 있지만 마음은 내 곁이야 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습니다. 처음엔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영상통화로 그날그날의 일상을 공유했지만 일이 바빠지고 양쪽에서 야근이 반복될 때면 하루가 며칠인 듯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지는 날엔 괜한 서운함과 불안이 밀려왔고 서로의 기분을 맞추려 애쓴 대화 끝에는 알 수 없는 거리감만이 남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말도 각자 보내야 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만나기 위해 버스터미널과 KTX역을 오갔습니다. 몇 시간씩 달려 겨우 잠깐 얼굴을 보고 헤어질 때의 아쉬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밤버스 창밖 통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속으로 매번 다짐했습니다. 이만큼 서로 힘드니 우리의 사랑은 오히려 더 단단해질 거야. 3. 서로 다른 도시, 다른 세상. 서울과 부산, 두 도시는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속도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달랐습니다. 서울의 바쁜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늘 자리를 쟁탈해야 하는 북적이는 도시 풍경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스스로가 점점 달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반면 민석 씨는 바다가 보이는 넓은 도로와 소박한 동네에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고요함에 처음엔 외로움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특히 그는 부모님의 잔소리, 집안의 기대, 언제 결혼하냐는 친척들의 잦은 압박에 혼자서 깊은 한숨을 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별것 아닌 일에 민감해지고 갑작스럽게 눈물이 흐를 때면 그를 원망하고 싶어지기도 했습니다. 4. 오해, 다툼, 그리고 성장. 거리는 물리적인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많은 장벽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사이의 불안이 커지면서 늘지 않던 대화의 끝맺음, 사소한 오해, 서로를 재촉하거나 늦어지는 답장 하나에 조바심치는 감정 등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직 일을 끝나지 않았어? 왜 전화 한 통을 못해? 저는 신경질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스스로도 후회했습니다. 그는 사정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미안해, 오늘 너무 바빴어 라며 변명처럼만 느껴지는 말을 꺼냈죠.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서 이 관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의문도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작은 말다툼이 쌓이고 며칠씩 냉랭하게 흐를 때도 많아졌습니다. 그는 우리 정말 맞는 걸까? 혹시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염려하며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한참을 혼자 내면의 벽과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솔직하게 꺼낼 수 있었던 순간이 우리를 또 한 번 가깝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5. 장거리의 나날 속 희미한 희망과 위로. 사랑에는 끝이 없고 시련에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으면서도 저희는 나름대로 자기 방식의 소통과 위로를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기념일엔 깜짝으로 멀리서 꽃과 케이크를 배달시키기도 했고 주말엔 동시에 영화를 틀어놓고 영상통화로 감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민석 씨는 부산 바닷가를 산책할 때면 항상 영상을 찍어 보내주었고 저는 퇴근하는 길 집 앞 벚꽃길을 보여주며 서로의 계절을 공유했습니다.
때때로는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붙이기도 했죠. 느릿한 답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쓴 글에는 카카오톡 몇 줄로는 전달하지 못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언젠가는 이 시기가 지나갈 거야 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고,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감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을 되새기며 관계를 조금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6. 새로운 꿈, 나를 찾는 시간. 장거리 연애는 저를 또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민석 씨에게만 집중했던 제가 혼자 있는 긴 시간 동안 스스로를 돌보고 나만의 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사랑, 가족과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갔고, 자기 개발을 위해 영어 스터디나 동호회에도 조금씩 참여하게 되었죠. 책을 읽고 있어도 그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생기곤 했고, 나 자신을 조금 더 아껴야 앞으로도 오래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석 씨 역시 부산에서 새로운 인간관계와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호회 활동, 가족과의 화해, 바닷가 풍경에 익숙해지면서 그는 점점 더 깊어진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만나 부산 해변을 걷다가 우리는 서로의 성장과 변화를 겸허히 인정하고 응원할 줄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7위는 현실과의 타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 장거리 연애의 가장 큰 시련은 결국 미래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흩어져 살아야 하는지, 서로의 커리어와 가족,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의견을 맞추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직장을 옮기거나 한 도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죠. 지은 씨,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부산으로 내려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민석 씨가 서울로 올 수 있을까? 복잡한 현실은 계속 고민을 요구했고, 때로는 서로의 선택을 두려워하며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은 점점 더 솔직해졌고, 결국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해도 함께 한다는 신뢰와 사랑임을 깨달아갔습니다. 8는 마음의 거리, 새로운 추억.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 2년을 견디면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와 소통했습니다. 시즌마다 서로의 도시에 여행을 오가기도 했고, 벚꽃이 만개한 봄에는 잠시 함께 서울을 걷기도, 한겨울엔 광안리 바닷가 포장마차에서 뜨거운 어묵 국물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작은 선물과 편지, 다른 도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새로운 일상, 만날 때마다 짧고 뜨거운 재회, 이별의 아쉬움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늪에 빠질 수 있었던 사랑이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게 다져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9년은 서로를 더욱 믿고 그리고 더 멀리. 장거리 연애에 익숙해질 무렵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 커졌음을 체감했습니다. 초조했던 초반과 달리 약속하지 않아도 서로의 자리를 지키고 하루 한두 번의 짧은 연락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만나는 날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배웠고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함께 명동의 번화한 거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 먼 거리도 길었던 시간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켰다. 지금 돌이켜보면 장거리 연애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진정으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가까이에 있는 위로가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기다림이 있기에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딘가 다시 이별이 온다 해도 혹은 더 큰 시련이 온다 해도 우리는 이 시기를 함께한 시간을 바탕으로 더 멀리,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성장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거리와 시간에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재회, 인생을 걸고 내린 결혼의 결심. 오랜 시간 끝에 찾아온 어느 명절 연휴, 오랜만에 민석 씨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치이고 지쳐서 한동안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기에 그날만큼은 특별히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이었다. 초라한 자취방이었지만 오랜만에 함께 쉬는 평온한 저녁,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 나누는 소박한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식사가 끝난 뒤 민석 씨는 어머님과 내 앞에서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프로포즈를 했다. 평소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 깊은 눈빛, 떨리는 고백 속엔 수많은 시간의 흔적이 녹아 있었다. 지윤아, 우리 이제 더는 떨어져 있지 말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자. 힘든 현실도 두려움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내가 되어줄래?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나 역시 그간의 모든 고민과 불안, 과거의 상처가 한순간에 눈물로 터져 나왔다. 사랑이란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란 걸, 늘 부족하고 어설퍼도 서로를 믿고 기대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 너와 함께 걷고 싶어. 무엇이든 함께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아.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꽃장식 없는 작은 부케. 민석 씨와 내가 직접 만든 청첩장이 전부였다. 대가족 모임도 친구들의 축하도 당연히 기뻤지만 무엇보다 엄마의 미소와 민석 씨 부모님의 따뜻한 인사가 마음을 울렸다. 결혼이라는 선택은 쉽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고민과 두려움이 여전했다. 새로운 집에서 적응해야 했고 양가 가족, 직장, 집안의 기대, 처음 맞이하는 공동체의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만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자리했다. 이 사람 가면 힘든 순간도 버틸 수 있을 거야. 먼 길 돌아 다시 시작해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결혼 후 짧게나마 함께한 신혼여행, 낯설고 서투른 두 사람이 만들어낸 첫 아침. 평범한 이불 속에서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아침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들이 마치 작은 기적으로 느껴졌다.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던 평범함이 내겐 가장 큰 행복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으로 산다는 것,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아찔한 도전의 또 다른 시작임을 깨달았다. 한 번의 프로포즈와 결혼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야 정말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있음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짧은 만남 속에서 태어난 믿음, 그리고 현실 위에서 내린 결혼의 약속. 그 모든 시작점에 늘 상대와 가족이 있었고 과거의 나를 위로해준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 나 역시 언젠가 누군가의 의지가 되어주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는다. 이 한 번의 결심이 평생을 지탱할 용기가 되어 다시 내일을 살아가게 한다. 문화 충격과 첫 번째 갈등. 결혼 후의 현실 속에서.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결심 뒤 나는 새로운 세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다. 오랜 시간의 연애와 장거리의 외로움, 긴 고민과 짧은 기쁨의 연속 끝에 맞이한 결혼 생활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상상 이상의 도전으로 다가왔다. 고향과는 너무도 다른 부산의 풍경, 익숙하지 않은 사투리, 그리고 시댁에서의 생활. 그 속에서 나는 매일이 낯설고 매 순간이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서울과는 달리 속도가 느리고 넉넉하면서도 고요했다. 하지만 나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쁘고 복잡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들어선 시댁은 내가 자란 집과는 분위기부터가 달랐다. 소박하지만 원칙이 뚜렷한 가정, 일상마다 정해진 질서와 전통. 시어머니는 매우 엄격하신 분이었다. 시댁 식탁 직접 음식을 하고 청소를 도맡길 원하셨다. 설거지나 청소가 조금만 미뤄져도 어머님의 표정에 금방 짙은 그늘이 드리웠다. 평생 가족이라고 온 부모님과 오빠, 친근한 이웃 정도였던 내가 갑자기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의 며느리가 되어야 했다. 시댁 가족들은 한사코 내게 친절을 베풀려고 했으나 나와는 삶의 방식과 생각이 너무 달랐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해야 했고 명절엔 친척들이 모두 모여 남자 어른과 젊은 여성의 역할이 엄격히 나눠졌다. 조용히 내 편에서 기대는 이 없고 사소한 실수에 대한 눈치, 익숙하지 않은 사투리와 식사 예절, 모든 것이 새로운 규율이었다. 처음에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야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받아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사소한 습관 차이, 생활 방식에 대한 기대치, 또 가족 문화의 엄격함은 점점 나를 불편하게 했다. 부산 사람들은 정이 많지만 직설적이어서 내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잘못이나 실수도 즉시 지적했다. 며느리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우리 집안에는 예부터 이런 전통이 있었어.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내게 채점표를 내미는 느낌이었다. 특히 음식에 대한 갈등이 컸다. 나는 서울에서 사 먹던 간단한 반찬과 피곤한 날엔 라면 한 그릇이 충분히 행복했는데 부산 시댁은 해산물과 다양한 찜, 반찬을 직접 손수 차리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때로는 조리법이 달라서 실수를 하면 서울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해? 나는 묘한 질문이 오기도 했고 가족들은 웃으면서 받아들였지만 나는 그저 머쓱하기만 했다. 음식 하나를 올리는 방식, 상 차리는 형식, 국물을 따르는 손, 방향마저 잔소리의 대상이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어머니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신혼 초에는 어제 늦게까지 일해서 피곤해서요 라며 조심스럽게 변명을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보다는 맏며느리의 책임에 더 방점이 찍혔다. 주말마다 시댁 친척들이 찾아왔고 나는 매번 부엌일이나 손님 맞이에 내내 매달려야 했다. 도시에서 한적하고 자유롭게 살던 습관이 무너지고 점점 내 자아가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명절에는 서울 친정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오히려 친정에 다녀온다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게다가 언어 장벽도 은근히 컸다. 부산 사투리에 익숙하지 않아 어머님이나 시아버지의 농담이 가끔 잘 이해되지 않았다. 가족 모임에서 내가 놓치는 이야기가 오가면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따라 웃을 때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점점 속이 답답해지고 마음을 열어놓거나 고민을 터놓을 사람 한 명 없다는 사실에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곳에서 나는 평생 외부인처럼 지내야 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났다. 남편 역시 나와는 성향이 많이 달랐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족 중심적인 환경에서 자라 어머니의 말이나 집안 규율을 존중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처음에는 나를 존중한답시고 중재해주려 했지만 점점 집안 분위기에 휩쓸려 내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어머니가 원래 좀 까다롭긴 하지만 너도 천천히 적응할 거야. 라며 위로했지만 그 말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에 서운함이 쌓였다. 상대방 가족에 적응하며 새 삶을 시작하는 일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내 방식대로 살아온 지난 20여 년과 결혼 후 나에게 요구되는 태도, 역할, 희생은 완전히 달랐다. 마음을 다해 시댁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내 정체성과 자존감은 점차 약해졌다. 혹시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며느리 노릇을 잘 못하니까 이런 눈치를 받는 게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내 모습이 안타까웠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와의 가치관 격차였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가족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셨다. 도시에서 혼자 자취하며 자율적인 생활에 익숙해진 나와 가족 중심의 교육과 질서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어머니의 충돌은 필연적이었다. 집안 청소나 음식 준비, 손님 접대부터 명절 의식까지, 심지어 대화하는 방식까지도 매번 의견 차이가 생겼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집은 원래 이렇다는 한마디 앞에서는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진 듯 했다. 친정엄마와의 통화에서 나는 종종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너무 힘들면 언제든 우리 집으로 와라고 했지만 도망치듯 친정에 기대고 싶지 않았다. 결혼을 선택한 것도 그 집에서 내 가정을 만들기로 한 것도 내 의지였다. 그저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에 점점 내 감정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도 사람인데 기계처럼 집안일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어머니께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시킬 수 없을까? 그러나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예상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어머니는 며느리라면 집안의 기본적인 일은 당연히 해야지. 네가 받은 사랑만큼 보답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더욱더 벽에 부딪힌 듯 속상했다. 점점 나는 시댁에서는 웃고 방에 들어와서는 한숨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게 됐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자신을 다그쳤다. 내가 못나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이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결혼 전에 자유롭던 시절이 너무나 그리워졌다. 갈등은 시댁과 내 삶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점점 균열을 일으켰다. 남편과 대화하다가도 서로의 가족, 역할, 책임에 대한 생각이 달라 충돌하는 일이 많아졌다. 때로는 밤새도록 리빙룸에서 맞은편에 앉아 서로 각자의 이유로 울기도 했다. 남편은 우리 엄마도 너한테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가족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 라고 변명했고 나는 나도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너무 슬퍼 라고 울먹였다. 문화 충격은 단지 일상에서 오는 갈등만이 아니었다. 밖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부산의 다양한 장소를 경험하는 것조차도 어딘가 위축되고 조심스러웠다. 남편의 친구들이나 시댁 친척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나는 조용히 자리만 지키며 말수를 줄였다. 어색함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나 혼자만 낯선 세계에 던져진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 와중에 남편의 배려도 한계가 있었다. 우리 아내는 서울 사람이라 아직 부산이 낯설어 라는 설명이 오히려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도 있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몇 번이나 변했지만 내 안의 답답함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가끔은 이 결혼이 내게 평생 이해받지 못하는 싸움이 아닐까,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공포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시댁의 규칙 속에 내 취향과 습관, 취미까지 모두 양보해야 하는 삶. 간혹 집 근처 카페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나는 정말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라는 회의감이 밀려왔다. 그렇지만 이 낯선 헌정 속에서도 나는 나만의 변화를 시도하려 애썼다. 우선 남편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내 불편한 감정, 서운한 마음, 시댁에 대한 두려움까지 솔직하게 털어놨다. 남편 역시 처음엔 나의 불안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진지한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내 편이 되어주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남편이 집안일을 같이 돕기도 했고 어머니께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 조금만 천천히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다. 나는 시어머니와도 조심스럽게 대화하며 조금씩 내 관점도 나의 반도 설명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완강했으나 내가 반복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진심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섞이길 바라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자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직접 나에게 부산식 생선조림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식구들도 좋아해. 너도 어려우면 천천히 배워도 돼.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나도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로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 결혼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경험은 내게 수많은 고민과 성찰,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위기마저 던져주었다. 때론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었고 다시 남편과 손잡고 서울로 올라가고 싶은衝동이 솟구쳤다. 그래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남편과 이해하며 가끔은 내 자신을 다독이고 살아가기로 했다. 결혼은 아름다운 결실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시험하고 견디는 과정임을 실감했다. 문화 충격과 생활의 충돌 덕에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내로 스스로 인생을 계단처럼 쌓아 올리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매일매일 느꼈다. 아마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갈등과 오해, 눈물이 반복되겠지만 그 모든 순간이 쌓여 언젠가 진짜 가족으로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은 내 삶의 주인공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이었다. 가족, 전통, 문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 진짜 성장이란 걸 알게 되었다. 오랜 문화 충격 속에서도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나를 둘러싼 가족들이 점차 이해와 배려로 서로의 세계를 좁혀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결혼 생활 아닐까 스스로 자문했다. 내가 겪은 첫 번째 갈등, 그 문화적 충돌과 혼란 그리고 갈등은 고통스럽지만 분명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성장통이었다. 앞으로 또 다른 위기가 닥치더라도 나는 이 날들을 기억하며 내면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 속삭여본다.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진짜 너를 위한 가족을 만들어 가자. 실험 어머니야. 방향 상실 그리고 새로운 시련. 남편과 함께 부산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시간이 제법 흘렀을 때쯤 우리의 삶은 청수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남편의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 결국 남편이 실직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의 행복은 점점 그림자로 드리웠다. 처음엔 남편도 저도 이런 일은 잠시일 뿐이라고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얼굴에는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경제적 부담이 눈에 보이게 커졌다. 본가에서는 남편에게 더 강해지라고 격려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저는 남편을 위해 묵묵히 병원비와 생활비를 아껴가며 살림을 더 알뜰히 꾸려나가려고 했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침체되어 갔다.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워졌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남편은 밖에서도 집에서도 쉴 틈 없이 구직 활동을 이어갔고 그가 실업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옆에서 지켜보는 저에게도 한없이 안타까웠다. 그 와중에 저는 갑자기 몸에 이상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다. 심한 피로감과 목의 이물감, 목소리가 갈라지고 평소보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병원을 찾아가 검진을 받았을 때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정밀 검사 끝에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다. 설마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 지경이 될 줄이야. 괜히 남편과 가족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고 수술 자체에 대한 공포도 컸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저를 위로하며 곁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남편도 자신의 구직 문제로 정신이 없었고 어머니마저도 겉으론 걱정하는 척 했지만 내면에는 며느리가 아파서 집안을 잘 챙길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섞여 있는 듯 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고 한밤중에 혼자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아졌다. 수술 당일 가족 모두가 병원에 모였지만 묵직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나는 금방 회복할 테니 걱정 마세요 라며 일부러 밝게 웃으려 했지만 스스로도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술 후 마취해서 깨어나 침대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함이 그날따라 유난히 애틋하고 감사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미안함이 크게 자리 잡았다. 내가 없으면 가족이, 남편이 힘들 텐데. 드강도 입원과 회복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병문안을 오셔도 온전히 저를 챙겨주지 않으셨다. 오히려 제가 집안에 손을 덜 대게 된 것, 식사 준비가 깔끔하게 못해진 것들을 사소하게 언급하면 그 말들이 저를 더 위축시키고 힘들게 했다. 본인은 걱정하는 척 했지만 몸이 안 좋으면 가족을 더 잘 챙겨야 돼 라든지 너무 약해지면 안 된다며 끝없는 잔소리를 하셨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남편은 구직 실패와 재수술로 마음이 지쳐 있었고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딱히 도움을 청할 곳도 기대어 속마음을 털어놓을 장소도 없었다. 점점 내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우울감이 쌓여만 갔다. 수술이 끝나고 꼭 멀쩡하게 회복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계속되는 피로, 신경이 예민해진 나 자신을 보며 자꾸만 자책했다. 거울 속 청백한 얼굴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항상 가족에게 짐만 되는 걸까? 스스로를 탓했고 그럴수록 마음이 점점 어두워졌다. 수술 후유증과 장기간의 회복, 가정의 경제난, 시어머니의 무심한 태도, 남편의 불안한 눈빛 등 모든 것이 뒤섞여 한밤중에 세상이 버거워 울음을 터뜨리는 날이 많았다. 남편이 몰래 들어와 제 등을 토닥여주다 자신도 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더욱 아려웠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현실의 짐 앞에서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임을 실감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내 인생이 통제 불가능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기분이었다. 몸도 마음도 어딘가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매일 똑같은 불안,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장의 연속. 예전의 나였다면 어떻게든 웃으며 버텼겠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았다. 나중에는 병원 상담센터에서 조용히 심리 상담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와 몇 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단순히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이 더 자존심이 상했고 남편에게조차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여전히 괜찮은 척하곤 했다. 하지만 내면의 고독은 점점 깊어만 갔다. 어느 날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최소한 다시 일어서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해. 적어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문제는 산더미였다. 남편의 구직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몸이 약해진 만큼 내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만 끊임없이 들려왔다. 남편과 밤새 앞으로 어떡하지? 드디어 입 밖으로 속마음을 말했다. 우리 이 도시를 벗어나면 안 될까? 내 건강도 당신 일자리도
여기서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것 같아. 서울로 돌아가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시댁의 기대와 책임도 모두 그곳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반복된 슬럼프 끝에 남편도 서서히 제안에 동의했다. 최소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잡아보고 싶었다. 이 새로운 결심은 쉽지 않았지만 어쩌면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경제적 위기,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까지 모든 시련이 겹친 시점.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계획하고 지킬 주체가 되고자 했다. 남편과 함께 새 도시에 정착하겠다는 각오로 오랜 고민 끝에 우리는 다시 인생의 방향타를 틀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병원 기록장을 꺼내어 내 마음의 상처를 찬찬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스스로를 토닥이며 속삭였다. 너무 괴로웠지만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비로소 고민하게 되었다고.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며 나는 한층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 가기 시작했다. 친군큰군닌 지미아니아진 어려운 선택과 인생의 전환점. 수술 이후 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회복 기간 동안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몸의 피로와 더불어 삶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깊어졌다.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지금 이 삶의 방향이 정말 내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쌓여만 갔다. 아침 저녁으로 반복되는 진료와 검사 중간중간 나는 내 존재의 연약함을 실감했고 무엇보다 그간 참고 희생만을 미덕이라 여기며 살아온 스스로가 애처롭게 느껴졌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다. 남편의 취업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시댁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예전과는 달랐다. 수술로 인해 가정일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자 어머니는 자주 걱정과 함께 점잖은 충고를 던지셨다. 몸이 약할수록 더 정신을 차려야 돼. 며느리는 가족을 든든히 챙겨야 하잖니. 그 말에 내 마음은 세밀하게 갈라지는 듯 아팠고 나 자신이 점점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 무렵 나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마주하게 되었다.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누던 어느 밤 나는 두 눈이 붉어질 만큼 말했다. 나 이제 여기서 더 버틸 자신이 없어. 서울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 모직은 어깨 건강도 우리 미래도 조금은 바꿔보고 싶어. 남편은 처음엔 조용히 내 말을 들으며 망설였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의 가족, 내 가족,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쌓아온 시간들, 각종 책임과 의무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우리 부부 모두 알 수 있었다.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정말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며칠 동안 우리는 밤마다 미래에 대해, 진짜로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나는 내가 이룬 것들, 절실히 바랐던 것들, 그리고 여태껏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용기를 하나하나 되짚었다. 몸이 약해진 것도, 집안에 제대로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도 모두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참 오랜만에 인정할 수 있었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참고 견뎌야 하나? 나는 의문을 이제는 내 삶을 주도할 권리가 있다라는 결심으로 바꿀 때가 되었던 것이다. 드디어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 함께 서울로 가자. 새로운 생활을 다시 한번 꾸려보자. 이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댁에서는 섭섭해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남편은 내 선택에 확고히 서서 나를 지지했다. 당신이 행복해야 우리 부부도 의미가 있지.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다. 이사는 조용히 준비되었다. 우리가 부산에서 쌓은 시간과 추억, 그리고 그간의 모든 감정을 한 박스씩 정리하며 깊이 숨을 내쉬었다. 새로운 도시에 간다는 불안과 설렘, 무엇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아간다는 뭉클한 다짐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 남편과 함께 집을 알아보고 구직 사이트를 탐색하며 나 역시 카페 매니저로 일할 준비를 시작했다. 대학생 시절 쌓은 경험과 가족들을 위해 배운 다양한 노하우,
그리고 스스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는 소망이 다시 살아났다. 서울에 정착한 초반은 쉽지 않았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인간관계, 익숙하지 않았던 여러 도전에 매일이 긴장과 작은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이 후회는 없었다. 이곳에서야말로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이겨낸 병실의 고통과 힘겨움을 밑거름 삼아 더욱 단단해진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나는 서서히 몸을 회복하며 예전보다 더 자신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게 되었고, 매일 한 걸음씩 자기 길을 찾아갔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힘겨운 마음에 남편과 울기도 했지만, 새로운 모든 과정이 진짜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되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은 누군가의 허락이 아닌 내 스스로가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이제는 분명히 안다. 이 힘겨운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해 맞이한 수많은 변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미래라는 이름의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 고통과 갈등까지도 결국은 내 인생의 소중한 성장통이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진정 원하는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용기 그 자체였다. 서울에서의 자립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시작. 처음 서울로 이사를 결심했을 때 내 마음속에는 걱정과 설레임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다. 타지에서의 삶은 늘 낯설었지만 이제 남편과 함께 손을 맞잡고 또 다른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머물게 된 곳은 강북의 작은 원룸이었고, 집세와 생계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빠르게 일을 구해야만 했다. 여러 번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언어 장벽과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고 결국 한 카페의 매니저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카페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낮에는 손님이 몰려 정신없이 바쁠 때도 있었지만 저녁에는 한산해지면서 내 마음도 잔잔해졌다. 나는 힘들었던 베트남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다양한 문화 이해 덕분에 손님들과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이국적인 배경 덕분에 호기심을 가지는 손님들이 많았고 내 이야기를 듣고 응원해주는 분들도 생겨났다. 책임감과 열정 덕분에 매출도 점점 오르기 시작했고 사장님께서도 내 노력을 인정해 주셨다. 카페에서 일하며 얻은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었다. 다양한 손님들, 동료 직원들, 그리고 사장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비단 한국어 실력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시야도 훨씬 넓어졌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언니, 혹시 바리스타 강의나 커피 공부 수업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 같은 친구들이 카페 취업하거나 이쪽 일 도전할 때 너무 막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불씨가 지펴졌다. 카페 일이 정차 안정된 후 나는 저축한 돈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바리스타 클래스와 커피 교육 모임을 시작했다. 첫 수업날 소수의 친구들과 함께 작은 공간에 그서든 둘러앉아 커피 향을 맡으며 서로의 경험을 나눴다. 그들 대부분은 다문화 가정 출신이거나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민자 혹은 유학생이었다. 비슷한 아픔과 꿈을 안고 고국을 떠나온 이들에게 커피를 매개로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고 싶었다. 이런 수업들이 지속될수록 누구보다 내가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육과정은 단순히 커피 추출법이나 라떼 아트에 그치지 않았다. 나는 수강생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정보, 알바 구하기 팁, 언어 습득법,
자신감을 기르는 노하우도 함께 나눴다. 가끔은 한 명 한 명의 고민을 듣고 가슴속 깊은 상처를 들어주기도 했다. 과정이 끝날 무렵 수강생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 있었고 혼자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나의 수업은 점점 입소문을 탔다. SNS상에서는 외국인 바리스타 선생님, 따뜻한 멘토로 나를 소개해주는 이들도 나왔다. 그 덕분에 다양한 기관과 협단체에서도 강의를 부탁하기 시작했고 나는 전국 각지 다양한 행사와 세미나에 초대받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때때로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 지치는 순간도 찾아왔지만 매번 수강생들이 보내주는 고마운 메시지와 따뜻한 미소가 내게 큰 힘이 되어줬다. 남편 역시 서울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 갔다. 그는 야간대학에 등록해서 자신의 꿈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나와 함께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히며 경험을 쌓았다. 그 또한 외국인 친구들이 취업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며 서로 의지했다. 이젠 우리 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립하며 미래를 향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어느새 강북의 좁은 골목길도 번화한 가로수길도 우리에겐 익숙해졌다. 서울은 거대하고 때때로 무정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작지만 소중한 꿈을 키워나갔다. 나는 언젠가 내 이름을 단 카페를 열고 그곳에서 더 많은 이주민과 외국인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동기가 되어주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 가르침, 만남, 그리고 도전이 그 꿈을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 자립이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서울 생활 속에서 나는 스스로의 한계를 정의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법을 배웠다. 이끌고 가고 있음이 분명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언젠가 힘들고 지쳤던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다. 여기 참 잘 살아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찬란해질 거야. 바쁜 일상과 쉴 틈 없는 도전의 기로에서도 나 자신을 믿으며 내딛는 발걸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고 큰 사업의 기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립임을 서울은 내게 가르쳐 주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느린 삶을 선택하다 서울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에서 자립을 시작한 후 내 삶은 빠르게 변해갔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성공만으로는 내 내면의 상처와 혼란이 모두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느 시점이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감과 정서적 공허함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나는 언제쯤이면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쉴 수 있을까? 내 답은 용서와 느림이라는 두 단어에 담겨 있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것의 시작. 처음 한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 나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쉼없이 앞으로만 달려왔다. 생계와 가족 그리고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쫓기며 내 감정에는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때로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에서, 때로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정체성에서 오는 벽에 마음이 크게 다쳤다. 처음 한국에 왔던 시절, 따돌림이나 편견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서러움이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남아있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든 시간만으로든 상처가 쉬이 아물지는 않는다. 오랜만에 고요한 밤, 내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기억하고 있지만 이제는 내려놓자. 나 자신을 더 괴롭히지 말자. 그때부터 나는 어제의 나,
과거의 실수와 미움, 억울함까지 조금씩 용서하기 시작했다. 먼저 나에게 상처를 준 한국 사회를, 생활고에 지쳐 예민해졌던 남편을,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에서는 작지만 진심 어린 사과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느린 삶을 배우는 하루하루. 자립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나는 새로운 목표를 잡았다. 더는 쉴 틈 없이 앞만 보며 살지 않고 사소한 일상의 기쁨을 찾아보자고 다짐했다. 그래서 요가 수업에 등록했고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 많아졌다. 집안의 미소와 따스함, 나와 남편이 함께 웃으며 주말 오후를 보내는 시간, 내 손으로 내린 커피 한 잔에 집중하는 순간이 모두 소중했다. 처음에는 느리게 사는 것이 불안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너무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방점을 설친 적도 많았다. 하지만 내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도 삶에는 쉼이 필요하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었고 조금씩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무엇보다 일상의 자잘한 순간에 만족과 평온을 느끼는 법을 배워갔다. 갈등과 오해, 그리고 화해의 시간. 가족과의 갈등, 특히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반복되는 오해는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다. 외국인 며느리라는 상징적인 위치는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부딪히는 실체였다. 음식 문화의 차이, 명절과 친척 모임에서의 역할 분담, 언어와 의사소통의 한계까지.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 같았으나 쌓이고 쌓여 깊은 불신과 오해로 번졌다. 결국 한 번의 큰 다툼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나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눈물을 쏟았고 이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힘들었어. 너도, 나도, 부모님도. 하지만 우리 가족이니까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해보자. 용서하지 않아도 되니 그냥 옆에 있어줬으면 해. 그 말을 듣고 흘린 눈물은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안도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나는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를 주고받는 동등한 가족임을 깨달았다. 이 작은 체념이 예상치 못한 화해와 위로로 이어졌고 시댁 사람들 역시 점차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자신을 용서하는 용기. 사실 용서의 가장 어려운 대상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것은 스스로를 온전히 용서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내가 좀 더 현명했다면, 좀 더 참았다면 가족을 덜 힘들게 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매번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까지 정직하게 마주했을 때 서서히 모든 고통이 이해로 변하기 시작했다. 나의 지난 선택, 실수, 그리고 견뎌온 모든 눈물은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믿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지금의 네 모습이면 충분하다 하고 내 마음속에 말해주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안아주는 용서를 배운 후 내 삶은 훨씬 편안해졌고 행복이라는 단어의 무게도 한결 가벼워졌다.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혼란과 고통, 미움까지도 결국은 나를 한 단계 냄새가 나는 골목을 산책할 때 이렇게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면 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바쁜 도시의 리듬에서 잠시 한숨 돌릴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적 성장이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이 생겼을 때 예전처럼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애써본다. 때로는 삶이 내게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면 억지로 힘내기보다 잠시 멈춰서 하늘 한번 바라보고 커피 한 모금의 여유를 누린다. 그 속에서 서서히 분노, 억울함, 미움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온기가 남는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소중한 깨달음, 작은 일상의 변화가 내 인생 전체에 큰 긍정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젠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하나 소중히 다루는 태도가 자리 잡았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 서울에서 새롭게 알게 된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나 자신을 기꺼이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매 순간 실수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날을 용서하고 온전히 경험하며 사는 법을 배운 것이 서울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다. 어쩌면 진짜 성장은 이처럼 조용하고 느리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는가. 마침내 찾은 나만의 평온. 이제 나는 길을 걷다 문득 멈춰 저녁 노을을 바라보기도 하고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작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긴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도 않는다. 매일 저녁 자기 전, 오늘도 정말 잘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용서하는 마음과 느린 삶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난 듯한 평온을 느낀다. 이 평온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 내 꿈, 내 미래까지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준다. 앞으로도 나는 수많은 시련과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올해 서울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삶의 보폭을 조금 늦추는 데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의미를 찾아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다. 서울 이주와 여러 가지 굴곡진 삶을 지나온 지금 나는 마침내 내 존재와 인생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상처와 위기,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니 내 시야는 한층 넓어지고 내면은 한층 단단해졌다. 하지만 진짜 행복이란 크고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결국 쉬운 듯 보이지만 가장 어렵기도 한 의미를 찾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이 내 삶을 움직이고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물음을 반복해왔다. 때로는 외로움에, 때로는 경제적 궁핍에, 때로는 주변인의 무관심과 편견에 휘둘리며 힘들어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온 지금에야 비로소 알 것 같다. 진짜 의미는 바로 일상의 소중함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에 숨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 깨달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약해질 틈조차 없이 버티고 달리다 문득 멈춰 돌아본 어느 저녁, 하늘의 붉은 노을과 차 한 잔에 담긴 온기가 내 마음을 다독였을 때였다. 이제 나는 나에게 닥쳐온 운명과 선택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뒤에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거나 꼭 이뤄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부족함까지 긍정하려 한다. 배움의 순간과 새로운 시선. 한국에서 살아가며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난민, 유학생,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외로웠던 시간을 함께한 동료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내 무의식 속에 남아 나 자신만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지닌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조금 더 용기 있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의 체류 자격, 국적,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마음의 온도까지 다를 필요는 없었다. 그렇게 나는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의미를 조금씩 찾게 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느 겨울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여러 이주민 친구들과 작은 나눔 바자회를 열었을 때였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나르고 각자 고향의 손맛이 담긴 요리를 선보이며
소박한 축제를 만들었다. 그 속에서 나는 타인과 나,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적을 선물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우다. 한동안 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꿈꿨다. 하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아픔, 실패 이면의 배움을 통해 나는 행복의 조건을 다시 정의하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남의 시선이나 외부의 기준보다도 오히려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느낀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힘과 가족, 친구, 동료라는 인간관계였다. 과거의 인연이 내 삶의 전부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는 작은 아침, 남편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 지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혹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 이 밖에도 서울 생활 곳곳에서 만난 이름 없는 이웃들과의 인연, 베트남으로부터 보내온 가족의 편지,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침묵까지 모두 깊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복잡한 성공 공식을 좇지 않는다. 그저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 내가 걷는 이 평범한 길, 상대를 이해하면서 나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삶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믿는다.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며 나처럼 새로운 땅에서 삶을 일구려는 이들에게 작은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싶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는 회의감, 그리고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 듯한 외로움에 흔들릴 때도 있다. 특히 이방인 신분으로 치르는 낯설고 고단한 시간들은 아무리 강인한 의지를 가져도 순간순간 좌절을 맛보게 한다. 하지만 내가 걸어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를 구해준 것은 포기하지 않는 작은 용기,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응원,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과 나누는 따뜻한 시선이었다. 내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는 것이다. 실패나 고민, 실수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쓰러지고 어떤 이는 이겨낸다. 그 차이는 곧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때로는 부족한 자신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나라도 나를 응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해주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보듬어주자. 어떤 날은 그저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울 수 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 앞에서 흔히 두려움이나 저항을 느낀다. 하지만 내게 닥쳐온 변화들, 직업의 변화, 이웃과의 이별, 병이나 가족의 위기, 모두 결국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해답을 몰라서 망설였던 시간조차 나의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된다. 그러니 변화 앞에 주저하지 말고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자. 그 토대 위에 새로운 인연과 기회,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세 번째는 작은 감사의 힘이다. 남의 선망을 받는 결과가 없더라도 잠시 멈춰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나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 하루에 딱 한 가지라도 고마운 일을 내 당뇨하자 보면 삶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온기가 퍼진다. 나 역시 힘든 적이 많았다. 하지만 아침을 무사히 맞이했다는 것, 남편과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것, 어려운 시기에도 연락을 주는 한 친구가 있다는 것 등 이런 작은 감사가 내 하루를 견디게 한다.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힘들 때마다 주변을 돌아보자. 가까이에 말없이 응원해주는 존재가 있다. 나 역시 본가와 멀리 떨어져 살면서 외로움에 자주 무너졌지만 그럴 때마다 연락을 주는 친구나
짧게나마 미소를 지어주던 이웃들이 있어 다시 힘을 얻었다. 설령 당장은 고립됐다고 느껴도 세상은 결코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픔을 너무 오래 숨기지 말고 필요할 때에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보길 바란다. 작은 나눔과 관심이 누군가에겐 더 큰 희망으로 돌아온다. 5번째는 자신만의 리듬을 지키는 용기이다. 이곳 서울에서는 모두가 바쁘다. 그래서 내가 느리거나 남과 달리 걷고 있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만의 속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남이 달리는 세상에서 나만의 보폭을 지키는 것도 결국 내 삶을 사랑하고 지켜가는 힘이 된다. 제2의 시작,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 앞으로 내게 또 어떤 일이 찾아올지 알 수 없다. 여전히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새롭게 다가오는 기회도 기다리고 있겠지. 하지만 이제 나는 과거처럼 변명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나 자신, 그리고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고된 길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고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맞이할 시간이 더 기대된다. 내 새 꿈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경험으로 다른 이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기감이 되는 것이다. 학교, 직장, 공동체에서 수없이 부딪힌 외로움, 차별, 그리고 극복의 경험들은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게 만든 커다란 자산이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다가가 더 많은 사람들과 그 소중한 의미를 나누고 싶다.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이따금은 다시 주저앉아 울지라도 나는 스스로의 여정에 값진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고백과 응원.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고민과 마주하고 있든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도 언젠가는 꼭 삶이 웃으며 화답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임을 믿길 바란다. 서울의 바람과 미래의 내일이 늘 밝지만은 않지만 도전하는 자만이 찬란한 노을을 만날 수 있다는 진실을 나는 몸소 경험했다. 그 기적은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용기 내서 한 걸음 내딛는 당신에게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나 역시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또다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내 인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계기로 바뀔 수 있다는 긍정과 신뢰를 지난 시간들이 내게 알려주었다. 매일 저녁 내 마음을 다독이며 스스로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 내일도 또 힘내자 라고 속삭인다. 이 진심 어린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가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된다. 이제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언젠가 돌아봤을 때 내가 남긴 가장 큰 흔적은 바로 사랑과 용기,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낸 이 삶 자체였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당신도 나도 이 세상의 모든 소중한 이들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기쁘고 평화로운 하루를 맞이하길 마음 깊이 응원한다.